6번 풀겠습니다. 6번 뭐하지? 모분산의 비검정하는데 1보다 크다 검정하니까 무슨 검정이야? 우측 검정이 되죠. 그래서 F분포, 모분산의 비검정은 F분포로 하는데 우측 검정이니까 요쪽에만 뭘 만들겠어? 기강력을 만들겠죠. 그리고 지금 뭘 찾으래? 유의 확률 찾으래. 그럼 우리가 요 모분산의 비검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용해서 뭘 찾아? 검정 통계량 값 찾을 거 아니야. 검정 통계량 값, 뭐 F0란 걸 찾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얘는 우측 검정이니까 유의 확률이 어디? 요 큰 부분이다 해서 유의확률 P 값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기들도 보니까 요 W가 자유도가 4, 5인 F분포를 따르고 있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잖아. 그럼 요쪽 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 검정 통계량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분산에 비해 검정 통계량이 요 1, 2, 3, 4번 중에 누구냐라고 묻는 문제죠. 모분산에 비해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 요거를 그냥 표본으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SX 제곱 나누기 SY 제곱이 되는 거죠. X의 표본 무산이 24, Y의 표본 무산이 지금 9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9분의 24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으로 약분해. 그럼 3분의 8이 되는 거죠. 3분의 8 누구야? 2번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어떤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의 비검정의 검정 통계량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셨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검정이라는 거 혹시나 몰랐더라도 다 우측 검정 모양만 나와 있잖아. 그럼 결국에 검정 통계량만 찾으면 되니까 조금은 너무 좀 1차원적인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7번 풀어보겠습니다. 20명을 10명씩 쪼개서 A랑 B로 나눴어. 그럼 이거는 무슨 T 검정이야? 아니면 추정이네요. 추정. 지금 실내 구간 찾는 거니까 추정이네. 무슨 추정이야? 독립 T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표본이 대응 표본이 아니라 독립 표본이라고. 모평균의 차를 추정하거나 검정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대응 표본이 있고 독립 표본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서로 자유도도 달라지고 공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용해서 둘이 지금 무슨 표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10명, 10명 전혀 다른 사람들 둘로 쪼갰기 때문에 독립 표본이 돼서 독립 T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통 분산 추정량의 자유도를 K라고 하지. 그래서 K 값 한번 찾아주시고 실내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구했다면은 뭘 구하래? 그러고 나서 합동표본 분산도 구해주라죠. 공통분산의 추정량이 뭐야? 이게 바로 합동표본 분산이죠. SP 제곱이라고 하는 합동표본 분산이 된다고. 그래서 그 값도 구해주라는 문제죠. 자, 자유도부터 일단 찾기가 쉽죠. 독립 T 검정이나 추정에서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N1 더하기 N2 빼기 2 요렇게 구하잖아. 근데 지금 10명씩 했으니까 10 더하기 10 빼기 2 하니까 18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 99는 언제 하는 거야? 대응 T 검정일 때의 자유도가 되는 거죠. 대응 T 검정은 N-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합동표본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밖에 안 줬어? 요 실내 구간밖에 안 줬죠. 그럼 요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첫 번째로 오차 한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여기 가운데 추정값, 점 추정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 한계만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실내 구간 전체 길이의 절반이 뭐야? 절반이 바로 오차 한계라고. 자, 마이너스 12.2에서 3.8까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2.2에서 마이너스 3.8을 빼. 그럼 플러스 3.8을 해. 그러면은 좀 계산이 힘드네요. 다시 이렇게 하다. 122에서 38을 빼자. 그럼 12에서 8 빼면 4. 11에서 3 빼면은 몇이야? 8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는 8.4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플러스로 옮겨서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길이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지금 8.4라고. 그럼 오차 한계는 그거에 뭐기 때문에 절반이기 때문에 몇이 돼? 4.2가 되죠. 자, 모평균의 차 추정에서 오차 한계는 어떻게 구해? T분포의 2분의 알파가 곱하기 루트 N1분의 SP 제곱 더하기 N2분의 SP 제곱 요렇게 구해지게 된다고. 그래서 요 공식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모평균의 차의 추정 공식 외워줘야죠. 그래서 모평균끼리 뺀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요 값 붙이잖아. 요 값이 바로 오차 한계라고. 그리고 지금 이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고? 4.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 값이 4.2다라는 요 뭐만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T2분의 알파 값, T0.05 값을 지금 몇으로 쓰지? 2.1로 쓰자입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몇이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죠. 이렇게 약분하면은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우고 나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요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오차 한계가 4.2라는 거 찾아줬다고. 그러고 나서 오차 한계 공식을 적었더니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T분포의 값이 지금 몇이라고? 2.1이라고. 그래서 약분 때려줘갖고 우리가 지금 뭘 알았어? N1분의 SP 제곱 더하기
N2분의 SP 제곱은 2라는 것도 찾아주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 그러면은 N1분의 SP 제곱 더하기 N2분의 SP 제곱은 4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자료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씩이죠. 그럼 요 부분이 다 몇이란 소리야? 10이란 소리죠. 그럼 10을 다 곱해. 그럼 SP제곱 더하기 SP제곱은 40인 거 찾을 수 있고 이 SP제곱이 4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합동표본 분사는 몇이야? 20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만 주더라도 실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끄집어내야 된다고? 오차 한 개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아는 거잖아. 실내 구간을 줬다는 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아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오차 한 개를 찾고 오차 한 개 공식을 적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동표본 분산 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차 한 개를 찾는 거죠. 물론 얘네들이 가운데 값 구해갖고 요 각각의 모평균 아니죠. 표본 평균끼리의 차도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중간이 요 표본 평균의 차일 거 아니야.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 관심 있는 거야? SP제곱 합동 표본 분산 찾는 게 관심 있는 거라고. 그럼 합동 표본 분산은 어디에 있어? 오차 한 개씩에 들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차 한 개씩을 써서 요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조금 실내 구간 주고 거꾸로 역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주셨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 회귀 분석의 기울기의 추정값 구하랍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표본 상관계수가 얘가 뭐라고 지금 음수 마이너스래. 표본 상관계수랑 기울기의 추정값은 둘이 부호가 뭐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무조건 뭐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나 3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구체적인 값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뭘 줬나 살펴봤더니 얘는 뭐야? 얘는 쉽죠. SXX죠. 얘가 바로 뭐야? SYY죠. Y에서 자기 표본 평균 뺀 거니까. 자, 얘가 뭐야? Y 값에서 Y 추정한 것만큼 빼서 제곱한 거야. 얘가 바로 뭐냐면 SSE가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그림 반드시 기억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원래 Y라는 값이 있어. 그래서 X라는 정보가 없으면은 Y 바로 요 Y 값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어? 오차, 총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근데 회귀 분석 X란 정보가 들어온 덕분에 X로 예측하다 보니까 Y 횟수로 요 값을 예측하게 되죠. 그럼 오차가 얼만큼 줄어들어? 이만큼 줄어들죠. 이게 바로 뭐야? 회귀 덕분에 줄어든 오차라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회귀 제곱합이라 합니다. 그러고도 남았는데 여전히 얘는 뭐야? 여전히 남은 오차죠. 여전히 남은 오차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오차 제곱합 S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서 Y 빼면은 요게 바로 뭐다고? 잔차, 오차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SSE도 알고 SYY는 뭐야? SST죠. 요 값도 알고 SXX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공식 R은 B 곱하기 RB 애과죠. SX 나누기 SY 요 공식을 일단 써줄 수가 있죠. 회귀 분석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요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지 말고 뭐해서 쓰라고? 제곱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R 제곱은 B제곱 곱하기 SXX SYY가 되죠. R제곱이 뭐야? 결정계수잖아. 그래서 SST분의 SSR은 B제곱 곱하기 SYY분의 SXX가 되죠. 그 다음에 SYY가 뭐라고? 이게 바로 SST라고. 그래서 요렇게 둘이 지금 뭐에 서로 지워져서 SSR은 요렇게 구합니다라는 공식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뭐가 나왔어? SSR은 회귀 계수의 기울기 추정값의 제곱 곱하기 SXX입니다. 자, 요런 공식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은 외워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SST가 270, SSE가 150이니까 SSR은 몇이야? 120이죠. SSR이랑 SSE랑 더해서 SS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SR은 120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B제곱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고 SX가 지금 몇이래? 30이라죠. 따라서 B제곱은 몇이야? 4죠. 따라서 B는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지금 상관계수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도 뭐만 된다고? 음수만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고 요렇게 해서 푸는 거 식변환 요 회귀 분석의 식변환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SSE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 요 그림
그쵸.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라고. 뭐 물론 요렇게 안 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나름대로 외울 수가 있는데 누구에서 누구 뺀 게 SSR인가? 누구에서 누구 뺀 게 SSE인가? SST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A, B, C가 있었대. 여기서 4명씩 추출해서 분산 분석을 했답니다. 근데 A랑 B가 모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묶었대. A 플러스 B를 이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 이제 C랑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분산 분석한답니다. 자, 이랬을 때 요 값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만 골라보랍니다. 원래는 몇 집단이었어? 3집단이었는데 이제 몇 집단으로? 2집단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자유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4명, 4명, 4명이니까 총 애들은 12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유도는 총자유도 11, 그 다음에 그룹이 3개니까 처리 자유도 2, 오차 자유도가 9였다고. 근데 요렇게 집단을 묶고 났어. 그래도 여전히 애들은 몇 명이야? 애들은 여전히 12명이죠. 여기 8명, 여기 4명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총자유도는 11. 그다음에 처리 자유도 이제 그룹이 2개니까 처리 자유도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죠. 그리고 오차 자유도가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안 바뀌어. 라는 안 바뀌죠. 근데 오차 자유도 나는 9에서 10으로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뀌니까 나는 지워주고 라는 안 바뀌니까 라는 있어줘야 되잖아.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고. 자유도만 보고도 바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SST도 안 바뀐대. SST는 뭐야? 여기 각각의 4명들 값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전체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SST잖아. 그럼 여전히 8명 자료 여기 그대로 있을 거고 4명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전체 평균도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각각 애들이랑 다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할 거니까 SST는 당연히 뭐 있어? 당연히 안 바뀌겠죠. 처리 제곱하면 어떻게 구해? 각각의 평균들을 여기다가 구해 주신 다음에 그거랑 전체 평균의 차를 제곱해서 각각의 사람 수로 곱해서 구하잖아. 그럼 여기는 원래는 X바 A, X바 B, 원래 각각 A랑 B가 평균이 다른 거였어. 근데 여기는 합쳐지면은 또 새로운 평균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빼면은 또 새로운 제곱합이 등장할 거고 거기에 8을 곱하게 되니까 당연히 SSR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평균이 아니니까 바뀌게 된다고. 근데 SST는 요 각 집단의 평균과 상관없이 전체 평균과 각각의 자료들 간의 편차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안 바뀌어. 합치더라도 집단 합치더라도 전체 평균 안 바뀌어. 그다음에 전체 자료도 안 바뀌어. 각각의 자료들도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SST도 그럼 당연히 안 바뀌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은 어느 영업사원에게 걸려오는 전화 통화는 평균 6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답니다. 1시간에 평균 6인 포화송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전화가 평균 몇 번 온다는 소리야? 6번 온다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두 확률 변수 U랑 V를 평균이 2와 6인 포화송 분포라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오전 9시 이후 영업사원에게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이후일 확률을 구해보래. 자, 9시부터 내가 이제 전화 받기 시작했어. 근데 9시 20분 이후에 여기에 처음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리는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확률 변수로 표현해보라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는 건지 의문이 들고 당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구급 시험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 문제는 아예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포화성 분포를 이제 공부하고 시험에 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서 통계학적 사고를 생각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문제다. 자, 요렇게 일단 우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왜 23년 9급 가신 분들은 아예 풀 수가 없었냐? 1번 포화성 분포가 그동안 시험에 잘 안 나왔어.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를 깊게 공부할 일이 없죠. 2번 이 문제를 풀려면은 포화성 분포의 두 가지 성질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포화성 분포를 깊게 공부 안 했다며.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하고 대충 뭔가 U랑 V를 줬는데 V는 6이잖아. 원래 그대로잖아. 근데 여기 뭔가 20분 특이한데 그럼 U를 쓰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한 번 울린다고? 그럼 U는 0 아니면 U는 1이라는데 뭐 0 아니면 1 아니까 하고 막 이렇게 찍게 된다고. 그래서 잘 찍었으면 맞추는 거고 잘못 찍었으면 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푸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할 거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이런 포화성 분포에 대한 문제 나올 거고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포화성 분포는 시간에 비례해서 평균도 비례하는
포화송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1시간에 6번이 울리는 포화송 분포잖아. 전화 통화가 지금. 그럼 요 전화 통화를 2시간으로 늘리면은 몇 번 울리겠어? 평균 12번 울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요런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거야.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시간을 비례하더라도 평균도 똑같이 비례하게 되면서 포화송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30분으로 줄여봐. 1시간을 30분으로 반절로 줄였어. 그럼 30분 동안 평균 몇 번 울리겠어? 전화 통화가 3번 울리겠죠. 왜냐면 반절이니까. 그렇죠? 요렇게 포화송 분포 따르고 있다. 다음 두 번째, 포화송 분포는 언제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6번 울려. 그럼 9시부터 10시도 6번 울리고 11시부터 12시도 6번 울리고 9시 뭐 5분부터 10시 5분까지 요렇게 1시간 단위만 맞게 되면은 요 시간 단위만 맞게 되면은 똑같이 평균이 6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영업한다 해도 여전히 포화송 분포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런 사고를 해 주셔야 돼. 9시부터 했는데 9시 20분 이후에 전화가 처음 걸려와. 이런 사건은 뭐랑 같은 사건이냐면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전화가 한 통도 걸려오지 않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이야? 20분 이후 첫 전화가 울리는 확률은 뭐랑 같다고? 20분까지 전화 통화가 한 통도 안 오는 확률, 사건의 확률이랑 뭐하다고? 같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질까지 안다고 치면은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요것도 뭐야? 얘도 포화성 분포 따른다고. 1시간을 그냥 20분으로 3분의 1로 쪼갰을 뿐이죠. 대신에 평균이 몇인? 2인 포화성 분포 따르는 거죠. 1시간에 6번 울리니까 20분 동안 몇 번 울려? 평균 2번 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평균이 2이기 때문에 유인, 확률 변수 유인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유인 상황에서 유가 지금 뭐야? 전화 통화 수죠. 근데 20분까지 전화 통화가 뭐 해야 된다고? 한 통도 안 울려야 된다고. 그럼 유는 몇인 확률? 0인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포화성 분포의 성질도 알아두셔야 되고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 요 뭐 2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9시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설명은 드린 거였고, 시간에 비례해서 평균도 비례하는 포화성 분포 따른다는 요 포화성 분포의 성질 1번 알아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했고, 20분 이후에 첫 전화가 울릴 확률은 20분 동안 전화가 한 통도 안 울리는 거랑 같다라는 거를 또 요거를 생각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나면은 20분 동안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2인 포화성 분포 보는 거기 때문에 유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전화가 한 통도 안 울려야 되니까 유가 0일 확률 구하라는 거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나면은 쉽습니다. 다 알고 나면 그냥 읽고 그냥 보자마자 풀 수가 있죠. 20분만 한다고? 오케이. 그럼 유 쓰는 거네. 그다음에 20분 후에 처음 전화가 온다고? 그럼 20분 동안에 전화가 안 온 거네. 그럼 유는 0이네. 정답 1번이네. 이렇게 해서 다 알고 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 풀 때는 당연히 풀 수가 없다고. 요 성질들과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